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머랭님을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스님 이야기고요. 어느 날 스님이 그 절에 있는 정원을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절 중앙 쪽으로 중년의 남자분이 비틀대면서 들어오는 게 보이셨대요. 근데 거기는 좀 아는 사람만 오는 곳 혹은 마을 사람 분들 아니면은 근처 마을 사람 분들만 가끔 찾아오시는 곳이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오신 줄 알고 마중을 나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셨대요. 근데 보자마자 스님이 거기서 너무 썩은 내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일단은 인상을 찌푸리셨대요. 그러면서 걸어오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어디 무덤이나 파헤치는 놈이 여길 들어오냐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당을 쓰는 그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그 쌀이 빗자루로 남자 몸을 밀어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웬만하면 큰 스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본인의 그 절 안에 들이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밀치는데도 그 남자가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면서 계속 비틀대더니 갑자기 눈을 딱 빛내면서 바로 자리 엎드려 빌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엄청 빌었다는 거예요.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코를 막고 얼굴을 보니까 눈은 완전 팽하고 안색은 흑빛이고 무덤을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게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그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떼내셨대요. 그래가지고 무덤 파헤치는 인간을 도와주기도 싫었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니까 받았으면 했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뺏긴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영가가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원한을 가져서 그 영가가 원한령이 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까봐 사람 말고 그런 영가를 도와주고자 이야기만 들어보려고 일단은 앉았대요, 거기에. 절대 불당으로 들이기 싫어가지고 거기 정원이 자갈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셨대요, 그 남자 앞에.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해보라고 했대요. 이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숨기는 순간 쫓겨날 줄 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고 들어는 주겠는데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얘기만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은 한번 움찔했대요. 일단 처음에 무덤을 파헤치는 놈 따위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 되게 버벅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을 했대요. 자기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집안이 되게 콩가루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살면서 도벽이 생겼대요. 도벽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어렸을 때는 되게 자잘한 걸 훔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되게 많이 혼나고 맞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걸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하다가 한 번은 걸려가지고 빨간 줄도 그일 뻔하고 돈도 엄청 물어주게 돼가지고 집에서도 거의 절연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빚도 지게 되고 혼자 살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벽이 있기는 한데 겁도 많아진 거죠. 그때 한 번의 일로. 근데 손은 근질거리는데 또 빨간 줄 그이기는 무섭고 빛은 점점 늘어나고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서 영화 한 편을 봤대요, 자기가. 그게 미이라였대요, 미이라. 엄청 빅히트를 쳤던 영화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 유적지를 탐험해서 보물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두근거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무덤을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죽은 사람의 묘는 파헤쳐도 안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대요. 아이고. 게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좀 귀금속 같은 거를 같이 묻어두기도 한다는 걸 아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만 일단 해보고, 왜냐면 처음 생각이 쉽지, 그 시도를 하려면 밤에 그 무덤가로 올라가야 되고 그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야 되고 그 시체를 봐야 되고 뭐 백골을 보는 것도 솔직히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근데 점점 빚을 상환을 못하니까 계속 이자는 쌓이고 돈도 없고 결국에는 뭐 3억을 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근처 산에 되게 오래된 무덤가가 있었대요. 하다 안 돼서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삽을 들고 올라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그냥 무덤 중에서 제일 안 보이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무덤을 팠대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안 파이잖아요, 무덤이. 예.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되게 깊기도 깊고 옛날에 묻혀진 무덤 같은 경우에 땅이 엄청 단단해가지고 예. 잘 파이지도 않고 해서 중간에 진짜 수십 번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자기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파내려 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뭐가 탁 하고 걸려가지고 봤더니 나무로 된 판자 같은 게 보였던 거죠, 자기 눈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을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일단 그 무덤을 다 파헤칠 순 없으니까 딱 거기 내려쳐가지고 구멍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딱 백골 시신이 있는 안면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딱 그걸 보자마자 바로 뒤로 넘어졌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런 시신을 처음 보고 백골 시신이잖아요. 그 안에서 부패했었을 때 그 향, 그거를 처음 맡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고 벌벌 떨리고 이랬대요. 게다가 그 사람이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긴 했었는데 그거를 정통으로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졌는데 그 헤드라이트 빛에 뭐가 반짝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예. 백골에서. 그래가지고 조심히 다시 관 속을 바라봤는데 백골 시신에 귀금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했대. 만약에 처음에 그때 실패를 했으면은 자기는 더 이상 그 무덤을 안 팠을 텐데 처음에 운이 좋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머리 쪽에 귀걸이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살짝 밑으로 더 빼니까 가슴팍 쪽에 뭐 목걸이랑 옥반지 같은 거 이런 조금 비싼 귀금속 같은 게 많이 올려져 있었대요. 하필이면 되게 운 좋게 좀 고가의 물건이 같이 묻혀있는 시신을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싹 다 걷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무덤을 다시 묻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대박을 치고 나니까 예. 전국 곳곳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허탕을 칠 때가 더 많았긴 했는데 한 번씩 터지는 잭팟이 희열이 느껴지면서 계속 도구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 도벽 금단 증상도 사라지지 잭팟이 터지니까 뭔가 희열감도 느껴지지 그게 엄청 좋았나 봐요. 그걸 이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게 작물이잖아요.
일반 뭐 보석상에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네트워크에 어쩌다가 녹아들게 되면서 그쪽에다가 작물을 팔고 돈을 얻으면서 빚도 상환하고 자기 쓸 거 쓸면서 엄청 재밌게 살고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시집 보는 것도 되게 익숙해지고 냄새도 익숙해지고 그거에 뭐 방비책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막 그런 거 보면은 악몽 같은 것도 꿀꺽한데 자기는 그런 것도 이제 안 꾸니까 아 내가 생각보다 담이 세고 기가 세구나 막 이런 생각에 되게 기세등등했대요. 그러다가 그 도굴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하나 돈 거예요. 한 돈 많은 무당이 죽었는데 죽어서 묻을 때 비싼 것들을 잔뜩 묻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혹하잖아요. 안 그래도 한창 그때가 허탕치고 있었을 때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점점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모실 때도 많고 점점 가족묘가 많아지고 또 한창 그때 도굴꾼이 많아져가지고 경비 있는 그런 곳에 묻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혹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굴꾼들이 아무도 그곳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도굴꾼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대요. 건드리면 안 되는 무덤. 오.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게 바로 무당 무덤이나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무덤. 무당 무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부정 탈까봐 안 건드린 거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무덤은 몸에 아직 그 시체에 영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에 귀신이 붙어서 따라온다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는 안 건드린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 무덤은 두 개 다 해당되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게다가 무당 무덤이다. 그리고 예전에 무당 무덤을 건드렸다가 안 좋게 된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죽은 사람도 많았고 미친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서 다들 입맛만 다시고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 도굴꾼을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는 지금 자기가 그런 자신감이 완전 빵빵하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도굴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고 악몽을 꾼 적도 없고 가위를 눌린 적도 없는 그런 기센 사람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자신감에 완전 뿜뿜한 상태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 무당은 화장을 안 하고 땅이 묻었대요. 게다가 그런 사모만 것도 아니고 그 무당집이 좀 산속에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뒷산에다가 묻었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죠. 완전 좋은 조건이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렸대요. 야, 근데 그건 진짜 아니다. 너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렸는데 아, 그런 게 어딨냐고 비웃으면서 그 무당 무덤 어디냐고 내가 가서 파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딘지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산 아래에서 대기를 타다가 인적이 완전 다 끊기고 나서 그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대요. 상을 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찾기가 엄청 쉬웠고 올랐는데 좀 을씨년스럽긴 했대요. 왜냐면 자기도 사실 좀 의기양양하게 말하긴 했는데 무당 무덤이라니까 되게 찜찜하잖아요. 되게 찜찜하기도 했는데 그 무당 주변 나무로 오색천 있잖아요. 오색천을 다 둘둘둘 감아놨더래요. 원래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오색천을 다 둘둘 감아놨고 게다가 묻은 지 얼마 안 돼서 잔디도 안 된 무른 흙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은 자기한테 딱 좋아요. 왜냐면 흙이 안 단단해가지고 하기가 엄청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아예 관을 다 네모나게 온전하게 다 파낼 수 있을 만큼 너무 쉽게 흙을 다 파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파냈다는 거예요, 흙을. 그러면서 그 주위에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무덤이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예. 그러면서 되게 근데 고급진 관이었대요. 그 관을 끽 하고 열었는데 눈 감은 시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일단 본 것 중에 제일 사람 같은 시신이겠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니까. 그리고 되게 빨간 무당복과 머리에 무당이 굿할 때 쓰는 하얀 세모 같은 그 맞아요. 모자. 예. 그거를 쓰고 눈을 감고 배에 손을 모으고 가슴팍에 방울을 하나 가지고 누워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엄청 예쁜 단도랑 처음 보는 물건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막 그 귀금속들. 그분이 되게 뭐 돈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눈에 띄는 거는 옥반지 10개. 예. 딱 10개 있었대요. 옥반지 10개가 10손가락에 다 끼워져 있었대요. 그리고 뭔지 모를 한자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었대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뺐대요. 일일이 다 빼서 다 주머니에 신나가지고 챙기고, 단도도 보니까 되게 비싸 보였대요. 엄청 예쁘고. 그래서 그것도 그 천으로 줄줄 말아서 챙기고, 그리고 옆에 있던 그냥 잡다한 그 기중품들 같은 거? 목걸이도 있고, 뭐 반지 다른 것도 있고, 귀걸이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뭔가 그 무당 물품이 아니라 그 주변 아는 사람들이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물품 같은 느낌이었대요. 흰 보따리 같은 거에 들어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단체로 챙기고 신나가지고 다시 파 묻었대요. 다시 파 묻었는데 묻기 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챙기면서 무당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다시 봤는데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처음에 봤을 때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당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두우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자기는 지금 너무 신한 걸 옥이 되게 비싸잖아요. 게다가 10손가락에다가 엄청 많은 걸 건졌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하고, 게다가 방울은 찝찝해서 건들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묶고 신나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그 흰 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기중품이랑 또 비싸 보이는 부채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약간 그거는 또 무당이 쓸 법한 부채? 그런 게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털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작물을 팔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무당 무덤을 털러 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물 사는 사람이 너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 안 사. 안 산다. 네 물건 안 산다. 그거 사면은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내가 그걸 사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팔고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있다가 소문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야겠다. 그냥 좀 다른 도굴꾼한테 시간 지나가지고 옥반지 하나 주고 다른 지역에 작물 파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몰래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당연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일단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제사상 위에 있더래요. 제사상 위에 있는데 몸이 묶여서 옴싹달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데 꽥 소리가 났대요. 자기 목에서.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돼지로서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봤던 죽어있던 무당이 춤을 추면서 그 예뻤던 단검 있잖아요. 단검으로 구슬하면서 자기 목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슬하는 제사상에 돼지로 원래 굿하잖아요. 예. 그 제사상이 돼지가 된 거예요. 그런 꿈을 처음에 꿨대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자기 목을 잡고 일어났는데 당연히 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에는 좀 자기가 무당 무덤을 털었더니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자기도 좀 무서워 쫄렸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이런 꿈 꾸는 거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첫날 한 번 꾼 꿈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제사상이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하늘을 보고 누워있더래요.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또 나오더래요. 이제는 그 무당이 자기를 밟고 뛰더래요.
자기가 작두가 돼 있더래요. 근데 밟고 뛰는데 그게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가 온몸이 짓밟히는 느낌이 너무 선명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무생물이잖아요, 거기서. 무생물이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진짜 자기는 비명 있는 대로 지르다가 꿈에서 깼는데 그러면서 자기 온몸을 만져보는데 멀쩡하더래요. 멀쩡한데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병원을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거 좀 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하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꿈 말고 가위가 진짜 눌린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그 물품을 놔둔 서랍이 따로 있었대요. 서랍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침대랑 마주보는 정면의 서랍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자다가 뭔가 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눈을 뜨자마자 딱 보인 게 서랍장이었는데 그 앞에 자기가 봤던 빨간 무당복에 머리에 흰 모자를 쓴 여자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거기서 헉 했대요. 말도 못하고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무당이 부시럭 하더니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었대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있다고 했었잖아요. 공만 360도 돌려가지고 거꾸로 서서 걸어오래요. 자기한테 끼기기기기 하면서 공만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부채로 입을 가리고 진짜 기괴했대요. 거꾸로 팔랑팔랑 거리면서 눈은 진짜 크게 떴는데 반달로 휘어지게 웃는데 눈이 다 보였대요. 그러면서 반도로 자기를 엄청 난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눈에는 피가 다 튀고 자기는 또 미친 듯이 아프고 해가지고 입에서는 웅얼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끝내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고통에 기절을 했대요. 기절을 하고 눈을 떴는데 당연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잠들기도 무섭고 해가지고 잠을 안 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깨어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씻을 때라던가 방 안에 있는데 불이 계속 꺼지더래요. 키면 다시 딸깍하고 꺼지고 키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밖으로 도망 나와서 한참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런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근데 계속 밖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은 벽지에 다 곰팡이가 펴져 있고 그리고 잠깐 집에서 쉬고 있으면은 갑자기 옷장에서 쿵 하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막 냉장고에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둔 지 얼마 안 된 음식 같은 게 다 썩고 그리고 지하 방도 아닌데 휴대폰이 계속 신호가 안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을 나돌아다녔는데 이제 밖을 나가면은 위에서 화분이 떨어지고 사소하게는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거 아니면은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이제는 밤에 집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밖에 있으면은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건다거나 진짜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문제고 밖에 있어도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는 점점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제 사람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정신을 놓고 걷고 있었는데 어느 공사장 밑을 지나가는데 진짜 자기 바로 앞에 철근이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거기를 벗어나서 달려서 도망치는데 큰 도로로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자기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진짜 확실히 무당 물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거는 다시 그 물건들을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그 무덤에 넣으려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밤에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한낮에 다시 가가지고 무덤을 다시 팠대요. 다시 팠는데 시체가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봤었을 때 시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다시 다 놔뒀대요. 근데 도저히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옷가락지는 다 옆에 똑같이 두고 진짜 죄송하다고 거기서 엎드려서 싹싹 빌고 놓고 관을 받았는데 갑자기 관 안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그 무덤을 안 덮으면은 그 무당이 자기를 따라 나올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방울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자기 귀에 울면서 무덤을 막 계속 덮으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무덤을 덮었대요. 그리고 거의 거품 물고 도망치듯이 내려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물건을 돌려줬으니까 그래도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못 쉬었던 것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갔던 무당 무덤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갑자기 무덤이 들썩들썩거리더니 무덤에서 손이 하나 팍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무덤에서 그 무당이 기괴하게 기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걸로 끝날 줄 알았니? 이러면서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고 끝날 줄 알았어 이걸로? 이러면서 자기한테 파바바바박 하고 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는데 끝이 안 나더래요, 산이. 그러면서 자기가 굴러서 떨어졌는데 그때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 집에 있으면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매일 꿈에서 계속 쫓기는 꿈을 꾼 거죠, 무당한테. 그러면서 도시도 갔다가 다른 시골 지역도 갔다가 어디든 그냥 진짜 피해 다녔대요. 그냥 계속 피해 다니다가 점점 무당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무당이 점점 가까워지다 못해서 이제 잡힐 때쯤에 스님 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모르고 들어온 거죠, 사실. 어디든 가봤대요, 자기도. 근데 어디든 가봤는데 그냥 다른 절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무당집에서는 그냥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은 바로 자기가 그냥 무덤 파헤치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여잡고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스님은 영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스님이 도굴꾼한테 얘기하기에 너한테 붙은 영가가 없다. 너 지금 심벌을 받고 있는 거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너한테 붙은 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붙은 기운은 신의 기운이다. 신이 아끼는 제자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무덤을 건드린 너를 그 무당의 모습을 하고 너를 벌 주는 거다, 신이. 와. 악령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그 죄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스님이 악취만 난다고 하셨잖아요. 악령의 모습이 없었대요. 그냥 악취만 났다가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니까 기운이 느껴지셨대요. 신의 기운.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운처럼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의 기운이 약간 다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했대요. 내가 해줄 게 없다. 너는 네 죄를 네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미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살아도 산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네 죄다. 그건 나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건 신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면은 무당이 있었던 그 무당집에 가서 그 무당의 제자가 있으면은 다행일 것이고 네. 그 무당의 제자도 같은 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네가 그 죄를 빌어라. 그렇게 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셨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 무당 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신이 화가 나서 왜냐면 자기 제자는 좋은 곳으로 올려보내야 되니까 업을 쌓으면 안 되니까 올려보내고 신이 직접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진짜 인생을 포기한 얼굴로 절을 나갔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야, 반전이 있었네. 네. 근데 확실히 머랭님도 원래 직업괴담을 많이 들려주시는 편이셨고, 아니면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지만, 이 스님과의 인연이 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어보네요, 저희가. 네. 원래는 이게 허락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었어가지고. 네. 진짜 스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머랭님이 대신 전달을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머랭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이 목소리부터 다 느껴지는데, 진짜로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머랭님. 아닙니다. 네, 그리고 졸비님이 더 고생하시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 또 섬뜩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전이 숨어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신이 무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벌을 준다는 걸로 결국 결론이 났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제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이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키님이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마이키님! 아, 예, 안녕하세요. 어이구, 사운드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아이폰인가요?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국산이면 요즘 최신 또 갤럭시? 아니요. 최신은 아니고요. 거의 마이크로 하는 수준인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예. 자, 일단은 오늘 마이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오신 이유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찾아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이십니다. 마이키예요.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볼링이란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야, 볼링. 네.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볼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볼링 잘 치시는 분들 손에 카카시가 끼는 것 같은 거 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예. 그 아대를 차시는 분들이 계시고 맨손으로 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맞아요. 저는 저희 집이 친가 쪽보다는 외가 쪽이랑 더 가깝게 지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증조 외할머니께서 중학교 때까지 저를 거의 키워주셨거든요. 그러시고 제가 중2 때 할머님께서 9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크게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평소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볼링장에서 근무할 때 예전에 그때 겪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볼링장 직업괴담이네요. 어찌 보면. 네, 비슷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 감독님께서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라고 하시면서 볼링장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됐고 지역이 좀 먼 데라서 넓게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이 강원도예요. 강원도에 있는 볼링장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볼링장이 지하에 있는 볼링장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더 어둡잖아요. 락볼링장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때 당시가 월드컵 바로 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락볼링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강원도 먼 쪽이다 보니 제가 이제 숙소 구하는 거나 이런 게 좀 힘들어서 저희 그 사장님께서 볼링장 기계실 사무실을 거기에 이제 철제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낼 수 있게 숙식을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무한 지 일주일 거의 보름 안 돼서일 거예요. 네. 저희가 새벽 2시 마감을 하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저는 기계실 숙소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하 그 넓은 볼링장이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에 기계실에 저 혼자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고 안 겪어보셨겠지만 볼링장이 마감을 하고 불을 싹 끈 상태에서 사람이 싹 없어지면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요? 뭐에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레인에 공이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핀이 떨어지는 소리 이게 들려요. 예. 근데 이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볼링장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볼링장 밤늦게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오, 예. 그게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볼링장 설비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음벽을 많이 하다 보니 벽에 소리가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없어지고 공명이 생기면 숨어있던 소리가 나오는 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귀신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되게 놀라겠죠. 바로 제보지, 그거. 예. 저도 근무하면서 몇 번을 놀랐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그날도 제가 있는 그 숙소에서 퇴근을 하고 출출해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서 있는데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오실 분이 오셔봤자 사장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셨나? 근데 문을 열면 유리문을 위에서 이렇게 열쇠로 열잖아요. 열쇠 돌리는 소리만 들렸고 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다가 그냥 계속 볼링장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나가기 무서워서 그냥 소리만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분명히 저희 볼링장 기계실이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철문을 들어오면 기계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문 여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터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예. 그래서 나가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우선은 철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링장이 불을 끄면 이 모니터 불은 그때 저희는 안 껐거든요. 그러면은 모니터에서 밑으로 모니터 불빛이 비치면서 볼링 그 스텝하는 어프로치는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발소리는 계속 들리고 뭘까 하고서는 혹시나 도둑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가봤죠. 그래서 쓱 나가서 그 복도를 지나서 옆에 레인이 보이는 그 창처럼 유리 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쪽을 지나서 가는데 카운터가 바로 정면인데 뭐 검은하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근데 뒤에 실루엣을 봤는데 분명히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제 쪽으로 쓱 돌리시더라고요, 고개를. 그때부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직원분이세요? 이러는데 여자 목소리인데 진짜 되게 차분했어요, 목소리가. 예. 그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제가 무서웠던 마음이 진짜 싹 없어질 정도로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셨어요. 그래서 예, 여기 코치로 알바하고 있는 직원인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사장님 부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부인.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뭐 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할 일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제 봤는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모니터 불도 조금 불빛이 있었으니까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일본 그 화장한 거 있잖아요. 하얗게 가부키라고 그러나? 뭐야? 하얀 화장한 것처럼 진짜 얼굴이 허여신 거예요. 근데 얼굴은 되게 이쁘셨어요. 예.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혼자 막 머리로 생각을 하다가 그분한테 제가 뭐 도와드릴 거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일 다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 다 했어요, 이러시니까 제가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머릿속으로 막 복잡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을 쓱 돌리시면서 제 눈앞에서 싹 없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블랙아웃이 됐어요. 우와. 그리고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만 저희 기계실 과장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근데 일어난 자리가 제가 볼링장 그 카운터 앞에서 기절을 한 거겠죠? 그럼 깨어나면 거기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기계실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제 옆에는 컵라면이 그대로 다 뿌른 상태로 있고 예. 저는 진짜 이불까지 덮고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사모님이 여길 왜 오냐? 왜요? 그랬더니 야, 사장님 사모님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뇌정지가 딱 온 거예요. 와, 예. 뭐지? 사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지금 사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분은 그냥 지금 사장님 애인이시다. 근데 그 애인 분이 그 시간에 왔을 일 없지 않냐? 너 뭐 꿈을 꾼 거냐? 뭐 한 거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어찌어찌 근무를 하고 그날 사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어찌어찌 근무를 하고 다시 퇴근시키고 저는 이제 다시 그 기계실을 가야 되잖아요.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을 잠그고 밖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본인 옆에 있는 PC방을 가서 밤을 샜어요, 제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PC방에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을 다시 했죠. 몸은 피곤해 죽겠죠. 이제 도저히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PC방을 못 가겠는 거예요. 다시 퇴근을 시키고 다시 거기 있구나. 기계실에서 누웠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문을 누가 막 흔드는 소리가 나요. 막 흔드는 소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철문을 물고 밖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뭐지? 했는데 다시 카운터 쪽을 딱 봤는데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똑같은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더 계셨나? 그랬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전에 겪은 일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제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제 쪽으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굳은 거죠. 그때는 진짜 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 상태로 있는데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 사모님. 그래서 전 그 자리에 진짜 아무 말도 못했죠. 근데 옆에 다른 분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그 사모님이 오고 뒤에서 어느 분이 따라오시는데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이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지. 저는 굳은 상태니까.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그건 생각나요. 정말 표독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네. 정말 무서운 표정. 무슨 막 뭐라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서 있는 상태인데 뒤에 그 키 따그만하신 분이 갑자기 사모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 사람을 보더니만 갑자기 그 얘긴 기억이 나요. 죄송합니다. 손자분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없어지셨어요. 없어지신 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조그만하신 분 옆을 지나서 예. 걸어가시는데 걸어가면서 없어지시는 거예요. 오. 와, 거기서 또 이제 저는 멘붕이 왔죠.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신 분이 제 앞에 딱 왔는데 저희 증조의 할머니신 거예요. 증조의 할머니가 이제 됐다. 그리고 너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된다. 하고서는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블랙아웃. 와. 그래서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제는 침대가 아니고 밖에 그러니까 문 앞에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자고 있던 거죠. 그리고서 생각을 했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날 사장님이 오후에 출근을 하신다고 하셔서 사장님이 출근을 하신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예. 사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내가 일을 겪었다. 나 진짜 근무 못하겠다. 근데 얘기를 좀 해달라. 예.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사장님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알겠다. 내가 사별한 건 맞는데 네가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그게 네 얘기가 사실이면 내가 짐작 가는 게 있으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 주겠다. 오. 그리고서는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안 나오셨어요 또.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셨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일 없었냐? 그래서 별일은 없었다. 그동안은. 근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와이프분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묘에 묻으셨는데 거기를 거의 3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을 돌보질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가셨던 거죠. 그랬더니 네. 진짜 엉망이 돼 있더래요. 상짐승 등 막 파헤치고 엉망이 돼 있더래요. 난리 났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섭외를 해서 다시 공분해드리고 주변 싹 해드리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그것만 하신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옮길 거다. 납골당 이런 네. 데로 옮길 거다. 그래도 네가 나한테 얘기를 전해줘서 고맙다. 근데 왜 너한테 나타났니?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 사장님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내다가 저희 증조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빨리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정 얘기를 드리고 사장님이 알겠다. 1년이 안 됐지만 내가 너 퇴직금은 챙겨줄게 하셔가지고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저는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도 좀 시골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좀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았었고 가게도 크게 하셨는데 아버님이.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부연 설명이 있는 게 저희 집에 친가든 외가든 저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꿈을 제가 꿨어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면 꼭 일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을 꿨는데 증조 할머님이 나왔는데 갑자기 저희 가게에서 흰 관이 예. 그러니까 관인데 흰 천이 쌓여있는 관이 쭉 나오는 꿈을 꿨거든요. 이거 뭐지? 해서 집에 전화를 했죠. 어머니한테 나 이러이러한 꿈 꿨다. 근데 증조 할머니가 나오시다.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저희 가게에 불이 났어요. 크게. 그래서 불이 그렇게 한 2번 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집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가 살던 집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옆에 살던 이모한테 자초징을 물으니까 그 집을 이사를 하셨는데 좀 깊이 들어가셨다. 더 시골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집이 어려워졌긴 했구나. 이것 때문에 할머니가 나보고 가라고 했나 보다 하고서는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갔죠. 근데 집을 갔는데 그 벽돌집 같이 2층 집인데 1층은 창고로 돼 있고 2층이 저희가 이사간 집이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때 전세로 그걸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집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안방은 어머님이 계시고 거실은 어머님이 계시고 저를 안방 옆에 있는 방을 거기서 지내라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날 밤에 딱 누웠는데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불 깔고서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지? 잠자리가 바뀌어서 이랬나? 잠이 안 오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잠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무릎, 허리 밑에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게 있어요. 특히나 볼링도 이제 하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체 운동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해요. 근데 허리 밑으로 누가 자꾸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 거죠. 진짜 가위에 딱 눌렸는데 눈은 천장을 보고 있고 옆을 살짝 돌려서 봤는데 거실에 어머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거실에서 어머님이 TV 보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몸이 왜 안 움직이지? 불편하다고 좀 밑을 싹 내려봤는데 또렷이 기억나는 게 남자애 여자애 둘이 제 무릎에 하나씩 걸터 앉아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애가 이 여자애한테 하는 얘기가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여자애가 근데 얘는 좀 달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좀 들은 게 있다고 가위 걸리면 이제 손끝부터 힘을 주면 풀린다고 해서 막 힘을 주고 있는데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무섭지. 애들은 지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엔 또렷이 보이지. 밖에는 바로 문 밖에는 어머님이 계신데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둘의 마지막 대화가 여자애가 저를 딱 보면서 제가 나를 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한테 점점 가까워지는데 정말 그 순간에 제가 그동안에 운동한 모든 힘을 다 끌어서 이거는 안 일어나면 나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뻘떡 일어나려고 힘을 빡 줬어요. 그들이 퍽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누워있는데 밖에서 어머님이 TV 보시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딱 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문고리 열고 팍 열고 확 나갔는데 거실이 껌껌한 거예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예. 그래서 뭐지 하고선 불을 다 켰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잠깐 밖에 나가신 거고 저는 그동안에 가위가 눌린 거고 그 친구들을 본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건 집이 이상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거실에서 제가 잤거든요. 괜찮은데 그 다다음날 그날도 거실에서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증조의 할머니께서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이제 편하게 아빠 엄마랑 살으라고 네가 장손이니까 막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깼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증조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날부터 다시 그 방에 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희 그 어머님이 불교를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가평에 그 한 절에 유명하신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어렸을 때.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 갔었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라고죠. 저는 불교 잘 몰라서. 근데 그 스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는 법상이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더니 어머님이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는데 너는 법상이로 살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법자에 항상 상자래요. 그러니까 법명을 주신 거죠. 저는 불교를 믿지도 않는데 뭐지 막 이랬죠. 그냥. 그런데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잘 산다고. 뭐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겠지만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넌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할머니가 뒤에 계셔서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하고 어머님하고 한참 얘기하셨거든요. 네, 어머님이 또 다른 에피소드니까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다른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 집 안에서 제가 제일 신기가 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 스님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겪기가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제일 센데 뭐 신내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스님도 대단하신 게 어머니한테 당신네 부모님들도 그렇고 할머님들도 그렇고 조사님도 다 북에서 넘어오시지 않았냐. 오호. 근데 저희 맞거든요. 증조의 할머니도 그렇고 네.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고향이 북한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 친가 쪽보다 외가 쪽 외탁을 했다. 외탁이 많이 했다. 그러면서 북쪽의 기운이 많은 아이인데 신내림을 받을 건 아니지만 많이 꼬인다. 그래서 얘 입장에선 신기한 일들이 커가면서 더 생길 거다. 근데 그럴 때마다 너네 그 할머니가 옆에서 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그런 신기한 일이 좀 줄기는 했어요. 오, 네. 예.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얘기는 그거에 이어지는 얘기다 보니까 그냥 이어서 했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셨고, 예. 분명히 긴장하셨다고 했지만, 이게 하면서 풀리거든요, 사실. 시들무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하면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풀려서 이야기를 싹 잘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마이키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라는 거 자체는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상님들의.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 신청을 한 게 네네. 솔직히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가 좀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그냥 밖에서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단순 재미, 그냥 휘발성 있는 그냥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이 얘기를 한번 해줬었는데 네네. 딱 한마디 들었어요. 뭐라고요? 웃기지 마. 친구들끼리는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웃기지 그렇죠. 마 그랬어요. 원래는 더 심한 상스러운 그쵸, 욕이 심한, 나왔을 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마이키님께서 볼링장에서 겪었던 직업괴담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서 겪었던 또 이야기들까지 잘 들려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부분 시들무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여러 번 참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 한 5분? 그때 말고는 떨리지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계속 또 편안하게 참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기회니까 함께 많이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용기 내셔서 이게 막상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이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마이키님. 아, 예. 오늘 사실 네. 원래 선약이 있어서 네. 좀 힘들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 네. 맞춰주시는 것도 이것도 일이에요. 그죠? 아이고, 참.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공포 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들렸던 이야기 이후에 이제 집에를 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저희 어머니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가르십니다요. 마이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방화사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 제가 겪었고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이야기라서 조금 말을 조심히 하겠습니다. 방화? 예?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볼링을 잠시 접고 집이 어려워진 상태여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항상 밤 10시에 끝나서 저희 집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시골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밤 늦게 퇴근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차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 봉고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는 때였는데 어느 날 일 마감을 다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저희 집으로 가려면 읍내에서 저희 집까지 산길을 좀 지나서 그리고 강 옆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에요. 저희 집을 가려면 다리를 두 군데를 지났어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그 다리를 건너서 가는 다리였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옆쪽으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걸쳐서 지나가는 그런 루트였어요. 어느 날 그렇게 퇴근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10시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다가 어딜 좀 들른 게 있어서 거의 11시쯤 됐을 거예요. 기억으로는. 근데 첫 번째 다리를 건너고 두 번째 다리 가는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 밑에서 누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의 크기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꽤 컸어요. 그래서 거기가 집이 없는 데가 아니고요. 그 다리 바로 옆쪽 한 200m? 300m 정도 거리에 무슨 가든? 이런 그냥 뭐 사람들 모여서 노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또 뭘 태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집을 들어갔죠. 그 다리에서 저희 집까지가 한 500m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퇴근을 하고 저희가 씻고 나와서 이제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잠자리가 되게 뒤숭숭했어요. 뭐 특별한 꿈은 아니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증조할머니가 꿈에 나왔고 그리고 조심하라는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다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해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운동 때문에 서울을 가면서 한참을 못 봤던 동네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저를 보더니 자꾸만 이렇게 손짓하면서 오라고 해서 꿈속에서 따라갔죠. 그래서 누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꿈인데 몸이 되게 추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꿈을 따라가다 보니 어떤 제가 지나가다는 다리가 보여요. 그 누나가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 앞에 저희 증조할머니가 계시고 저보고 그 막대기 같은 걸 들고 계셨는데 가라는 듯이 막 이렇게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러지?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를 누가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꿈을 꾸고 있었는데 누가 막 흔드는 느낌이 나서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제가 현관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 왜 그러냐?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 그때 당시에는 안 믿으셨으니까 무슨 개꿈이냐 너 목류병 있냐 그러셔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불 태우던 그 순간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저의 지금 현재 와이프와 이제 연애를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게 됐는데 아버님 어머니 다 주무시고 저도 제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제가 잠이 든 것 같진 않았어요. 분명히 잠이 든 것 같진 않았는데 제 방 문 앞에 어제 제가 알고 지냈다던 누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은 되게 또렷이 들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랑 같이 좀 가자. 나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구나 싶어서 문을 열고 그 누나를 따라가 봤죠. 무섭다는 마음보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현관을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찻길을 따라 쭉 가는데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다리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 다리 앞에까지 갔는데 그 누나가 다리를 건너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소름이 쫙 끼치길래 버벅거리고 있었죠. 버벅거리는데 갑자기 이 누나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네가 건너가야 내가 갈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리 중간쯤까지 걸어가게 됐죠. 근데 중간쯤까지 갔을 때 저쪽에서 마이키야 마이키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길래 제가 다시 가던 길을 돌려서 왔죠. 어머님이 저를 딱 잡으시더니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빨리.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끌려서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어머님이랑 그때 밤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어머니 꿈에 증조열매 나오시더니 빨리 나가서 마이크 잡아야 된다, 빨리 잡아라, 큰일 난다. 그래서 잠을 깨셨는데 너무 이상해서 제 방을 갔더니 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나와가지고, 전에 제가 현관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누워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셔가지고 밖을 나와서 막 쫓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그 누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그 다리랑 뭔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다니신다 했잖아요. 동네에 이제 아시는 무당분을 찾아가는데, 저희 동네가 되게 희한한 게 무당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무당협회 회장님이 하는 무당집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무당협회 회장님이시니까 되게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느낌상. 그래서 그 집을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분이 혀를 차시더니만 네가 봤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봤어. 그러니까 네가 한 번은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거기를 한 번을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하고 집을 오고 며칠 동안은 계속 똑같은 꿈을 꾸는데 누나가 오라고 해도 제가 안 갔어요. 이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안 갔거든요. 근데 한 3, 4일 지났나?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다가 예. 읍내를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다리에 경찰 참여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차를 세우고 내렸죠. 내렸더니 거길 이렇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폴리스 라인 막 쳐져 있고, 그래서 옆에 분들 얘기를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거기서 불에 탄 시체가 구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저희 선배 중에 그 형사 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 형사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사가 되셨더라고요, 선배님이. 그래가지고 네. 그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웬일이냐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형님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살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찜찜하잖아요. 자꾸 그 누나가 꿈에 나왔고 그 다리를 저보고 건너라고 하고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자는데 또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자가 나왔다는 걸 제가 들었으니까 그날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그 누나를 쫓아갔죠. 쫓아서 똑같은 루트로 해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만나서, 엄마 나 이거 한 번은 가봐야 됐다고 하지 않았냐. 나 그 누나가 자꾸 꿈에 나타나고 이러는 게, 그리고 여기서 사건도 났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찜찜하다. 내가 갔다 오겠다. 아니면 엄마 같이 가자. 그래서 좀 혼자보다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둘이 갔어요.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밑으로, 그 사건이 있던 그 장소로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데 거기를 그냥 넘어서 갔죠. 네, 거기를 넘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네. 주변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뭔가 하고서는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날은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도 또 같은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뭘까 하고서는 있는데 그 꿈에서 갑자기 누나가 저한테 찾아줘 자꾸 이래요. 찾아달라고. 그래서 도대체 뭘 찾아달라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화면이 확 바뀌더니 자갈밭이, 그 돌밭이라고 그러죠? 강 옆에 돌밭. 예.
거기인데 조금 이제 좀 크다란 돌, 걸터 앉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돌, 거기에 뭐가 이렇게 시커머리하게 뭐가 있어요, 꿈에. 그래서 그 화면이 보이고, 그리고서는 끝났어요, 꿈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기를 먼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그 장소를 다시 갔죠. 주변을 찾아보니까 낮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주변을 찾아보니까 진짜 꿈에서 봤던 걸터 앉을 수 있을 만한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꿈에서처럼 뭐 돌 위에 희끗무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계속 찾아봤죠.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돌 밑에 이렇게 조각처럼 돼 있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딱 들었는데 그 육군 군복 있잖아요. 육군 군복 모양 같은 뭐라고 그러죠? 그 얼룩무늬라고 그래야 되나? 깨구리 군복이에요? 요즘 군복은 아니에요. 개구리죠 그러면? 그런 모양의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건가? 근데 순간 이거를 제가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배를 통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예.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나와서 집에 가가지고 112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배를 찾고 선배하고 연락이 돼서 얘기를 해줬죠. 근데 안 믿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건드렸고 선배랑 같이 가서 봐야 되겠다.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알겠다고 해서 와가지고 저랑 다시 거길 간 거죠. 가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배가 이건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선배가 챙기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내가 연락하면 네가 한번 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일 없게 해주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연락할게. 이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꿈에 그 누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 날인가 저를 심각하게 부르시더니 너 거기 가서 뭐 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누나라는 그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못 보셨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고맙다고 인사라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이후로 꿈에 안 나타나더라 얘기를 해드렸죠. 그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하고서는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다리에서 퇴근하다가 불 피우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꿈 꾼 얘기나 이런 거는 좀 얘기하기 뭐해서 그거는 싹 빼놓고 그냥 아침에 뭐 산책 나갔다가 사건 현장이니까 궁금해서 갔다가 그걸 발견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범인이 잡혔다. 근데 휴가 나온 군인이더라. 그러면서 사건 얘기니까 사건 개요는 정확히 저한테는 말씀을 못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은 채팅으로 여자 둘을 유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다. 근데 네가 발견해 준 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일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형님이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이 근데 한 명이 너랑 나랑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똘순이라고 할게요. 저한테 너 똘순이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나왔던 누나가 똘순이 누나거든요. 알죠?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똘순이 누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죠. 그 형님이랑은 동갑이셨거든요. 예.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거의 다 아니까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거의 뭐 충격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헤어지고 그날 저녁 데이트 저희 와이프랑 그때 연애할 때니까 데이트를 하고 그날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집을 딱 데려다 줬는데 집에 가기 전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옆에 있는 집 알지? 이러는 거예요. 2층 집. 알지? 그랬더니 그 집 딸 사망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사건 났다고.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딸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이런 우연도 있구나.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 똘순이 누나가 아니고 다른 다른 분이 그 집 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서 집 앞에 가서 와이프를 내려주고 들어가 하고서는 차를 타려고 하는데 네, 그 딸이 죽었다는 집 네. 문에서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거뭇거뭇한 형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소름이 싹 끼치면서 저건 뭐지? 하고 순간 딱 든 생각이 저건 귀신이다. 그냥 느낌에 그냥 딱 그 네. 생각이 드니까 그대로 딱 굳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집에서 현관에 불이 켜지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만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만 얼굴을 딱 봤는데 그 똘순이 누나 어머님이신 거예요. 저희 와이프 집 그 앞에 집이 똘순이 누나네 집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저를 그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서 저를 보시더니만 제 손을 딱 잡더니 똘순이가 다 얘기해줬어. 고마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물어볼 생각도 전혀 못하고 그냥 어버버버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 거뭇거뭇한 형체는 제 눈에 보였고 그러니까 연기처럼 그냥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덕분에 범인을 잡은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나중에 한번 더 와 이러시더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면서 검은 형체도 제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차에 문을 열고 타기 전에였는데 제 차가 봉고차였다고 그랬잖아요.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질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리고서 한참 이렇게 멍 때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앞으로 더 겪을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안 믿었는데 요번 일 겪으면서 중조 할머니도 자기 꿈에 나오시고 당신 꿈에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거를 좀 믿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법 잘 지키고 정신 차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무슨 이상한 일이 네가 겪을 때면은 항상 증조 할머니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살자. 너는 기운이 센 아이라고 하니까 우리 다 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아, 예. 어떻게 그런 큰 사건 자체가 좀 네. 영적인 거와 연관돼서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예, 진짜로 간혹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경찰 쪽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형님 만나고 예, 제가 경찰서를 한번 호출돼서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뭐 내가 꿈에서 누나를 봤고 이래서 내가 가서 그거를 뭐 해가지고 가서 예. 그걸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게 경찰 쪽이나 어쨌든 그런 쪽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용의자 선상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그럼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알았냐. 네,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쵸. 거니까. 예. 그렇죠. 자, 오늘 그래도 마이키님께서 이야기 너무나 또 잘 전달해 주셨는데 또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이키님과 비슷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사연이 마이키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